안녕하세요. 어색한데 아무튼 새롭게 MC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네, 테이버님하고 한번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는 그리고는 원래 제가 이 촬영을 목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근데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모니터 떠 있는 현재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5.7%, 코스닥이 마이너스 6%,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6.1%라서 아주 긴급하게 제가 웅다령 방송으로 뛰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 뭐 오늘 급락 나온 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이 좀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폭락 나오는 걸 어떤 원인이 가장 좀 크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원인이 되는 거는 빅테크의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빅테크 차트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7월 11일 날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엔을 숏을 치던 그런 그 자본들이 동시에 나스닥 롱을 같이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엔화 숏이라는 아주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꺾였어요. 요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꾸준한 상승이라든지 꾸준한 박스권일 때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깨지고 한쪽으로 힘이 이제 확 쏠리는데 그게 예상치 않았던 포인트에서 트럼프의 피격이라든지 그리고는 트럼프의 발언에서 우리는 엔화 약세 저거 나는 싫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포지션이 한 명, 두 명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포지션이 확 줄어들면 그러면은 이게 차트가 한 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이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동안 AI가 뭐 빅테크가 좀 PER, 밸류 측면에서 많이 좀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엔화와 함께 물려 있었던 알고리즘을 건들면서 완전히 수급이 뒤집어진 상황. 그리고는 거기에서 최근에 뭐 리세션 공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다 핑계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때리고 있는 게 엔화 강세로 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 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다시 보시면은 하루 만에 뭐 5%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4%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차트, 일본의 니케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꾸준히 올라가서 위에서 박스권 횡보를 그리고 있던 이 상황이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몇몇 개의 포인터들 그게 하나가 엔화였고요. 그리고는 빅테크들이 일제히 5일선, 11선, 21선을 일제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너도 팔아 나도 팔아 하면서 다 파는 모습이 보이니까 오히려 롱배팅에서 숏배팅으로 뒤집어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큰 쇼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그 엔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고 일본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수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을 보면 일본 엔화로 인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주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 중심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장사하는 기업 그리고는 해외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장 엔화만 가지고 놓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장사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뷰티 업종 중에서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판매가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여전히 벌어들이는 엔화가 많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많은 부분에서 하지만 완성품 기준으로 경쟁하는 가장 큰 시장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타와 현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대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겠구나 정도로는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동차는
이제 소매 판매 둔화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이게 그렇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4월에 실적 발표했었던 미국 기업들의 IR들을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IR도 부정적인 그리고는 가이던스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곳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펩시,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쪽이에요. 네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산층 혹은 이게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으신 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요. 아마존도 이번에 보시면 매출이 안 좋았고 아마존 IR에서 우리는 AI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나 소비자들이 저렴한 걸 산다. 그리고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항상 지출하는 그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세션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IR에서부터도 냄새가 슬슬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 자동차에 대한 구매 여력이 있을까도 좀 물음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화를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약간 클리어하게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일본에서 또 엔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경기는 이게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게 아니니까 일본 경기는 그냥 뭐 계속 뭐 그 흘러가던 기조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엔터 쪽은 한번 볼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엔화가 강세로 가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뭔가 좋아질까 혹은 수출에서 뭐가 늘어날까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도 우리나라만 하는 거고요. 조선도 우리나라만 하는 거고요. 방산도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짜고 있는 옛날과 같은 그런 산업 경쟁 구도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협력 관계니까. 그래서 수출 중심으로 놓고 보셨을 때 저는 리세션이냐 생필품은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라면은이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는데 라면은 우리가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좀 기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는 좀 이게 논외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는 조금 다른 얘기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의 흐름을 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은 누가 쓰는데요?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개인들. 개인들의 지갑은 지금 얇아졌어요. 그렇죠. 개인들은 소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실적이 안 좋고 스타벅스 실적이 안 좋고 이마트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들이 소비를 줄여들어서 리세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누가 돈을 쓰냐? 정부가 돈을 써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여러 가지 이런 액션들을 취하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미국 대선이 현재 박빙입니다. 그러니 이게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은 이게 또 해리스가 될지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돈을 어디로 쓸지 해리스가 되면 뭐 돈을 어디로 쓸지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는 돈을 쓰긴 쓸 텐데 어떻게 쓸지는 물음표예요. 그리고 특히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 그랬으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연임을 하는 거였지만 문제는 해리스가 되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재무장관은 변경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지를 진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음표입니다. 돈은 쓰긴 쓸 텐데 정부가 돈 쓰는 거는 내년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끌어다 쓰는 건 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는 뭔데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AI에 미친 듯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 AI 실적은 좋겠구나, 반도체 실적은 좋겠구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IR에서도 다들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는 침체, 정부는 물음표, 기업들은 AI에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있구나 라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딱 보시면은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건가? 빅테크 여전히 AI 한다 그러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걸 분명히 걱정을 하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껄껄하는 거나 뭐 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7월 13일 14일 날 제가 아침 시황을 정리를 하는데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팔았다고. 저는 빅테크 비중 줄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요. 빅테크가 동시에 11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밸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돼야 되지만 결국에는 차트도 마지막에는 봐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의 마지막 포인트는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동시에 주도주라고 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런 애들이 동시에 5일선, 11선, 21선을 동시에 깨고 내려가니까 요거는 차익 실현이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조금 부담감을 덜어내는 그런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매도가 조금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전쟁도 얘기가 나오고 애플을 팔았니 뭐 엔비디아가 연기되니 이슈는 정말 많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나면은 다 그냥 흘러간 이슈예요. 지나가면 노이즈입니다. 결국 그래서 얘네들이 뭐 엔비디아 그래서 우리가 B100이라고 하는 블랙에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 승부처는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 뭐 차익 실현에 의한 그리고는 롱숏 포지션이 뒤집어짐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인 이런 트러블이 났다라고 보시면서 그럼 내가 언제 진입해야 되는가 요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4월 달에도 엔비디아 10% 빠진 날 말씀드렸어요. 이 10% 빠진 이게 기회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번 주에 끝날지 8월 달 내내 이어질지는 지켜보면서 좀 차분하게 기회를 잡는 타이밍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테이버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빅테크를 나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공격적이라보다는 TSMC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좀 이렇게 그 TSMC는 결국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TSMC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TSMC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더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2025년까지 좋은 건 알겠으나 2026년도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좋은 건 알겠어. 내후년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가 더 밀리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HBM3에 통과를 했대.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는 마켓을 쉐어하면서 매출이 조금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놓고 보시면은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실제로 들었던 내용인데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AI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거를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을 중고로 내놨어요. 근데 신품 가격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저는 딱 요 얘기 듣고는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비쌌던 이유는 수요 공급이 그렇죠. 네.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다가 엔비디아가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빠진다. 아니면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5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AI 반도체 투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이제 끝나고 우리 치워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 이번에 저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안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 AI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게임에서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 IT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에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 물어봐도 AI를 지금 놓는 거는 지금 파는 거는 지금 AI에 대한 이런 그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AI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지금 엔비디아 매출을 보고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 금액을 봐라. 이거는 안 끝났다. 앞으로 한참 남았다라고 하고 감사하게도 또 주말 사이에 제 유튜브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영화 뭐 이쪽도 3D나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투자가 엄청 되고 있다. 그리고는 이미 구조조정까지 끝난 상황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주변의 사람을 줄이면서 AI를 도입하고 있다. 말 그대로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AI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화 투자를 하는 거죠. 자동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쉽게 볼 물결은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때 내가 그때 코딩을 배울 걸 하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AI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접근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물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쵸 고평가된 부분이 해소되려면은 뭐 혹자는 S&P 500 기준으로 지금 5,600까지 갔던 S&P 500을 4,600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만큼 비쌌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빠지면 거기서 사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차트 봐도 5천 깨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비싸다 말씀을 드렸고 아무도 안 파니까 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던 거를 팔기 시작했으니까 비중을 줄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저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도 무서워요. 어디까지 빠질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을 때는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제1번은 AI 관련 기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이제 매크로 얘기를 하나 짧게 하자면 매크로 변수 중에 저도 제일 중요한 거 굳이 딱 한 가지를 꼽자면 금리를 꼽고 싶은데 네.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거의 90% 이상 그 예상치가 넘어갔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될 거로 예상하는 게 네.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뭐고 그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시장에서 당장 8월에 뭐 긴급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해라. 네. 그리고는 뭐 당장 8월 지금 뭐 당장 50bp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 폭락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실업률이 좀 올라왔네 그다음엔 리세션이니 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실물 경기 안 좋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맥도날드 저 뭐 실적 안 좋고 스타벅스 실적 안 좋고 고객들이 돈을 안 쓴다 그러고 이미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실물단은 무너지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개인들은 돈이 없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요게 터져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M2 통화량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통화량이 줄어드냐 늘어나냐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통화량은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리면서 확 줄었어요. QT를 하면서.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연준이 QT를 줄이면서 오히려 통화량은 통화유통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시장의 자본이 많냐 작냐 많아지냐 그렇죠. 작아지냐에서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M2 통화량이 꺾이는 걸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 그 부분에서는 저는 1번은 금리도 금리지만 M2 통화량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 새 돈이 찍혀 나오면은 새 돈이 더 많이 복사가 되고 더 많이 유통이 되면은 증시는 자연스럽게 힘을 받는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M2 통화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낮췄을 때 연준이 왜 금리를 못 낮추냐, 왜 금리 낮추는데 이렇게 보수적이냐라고 보시면은 금리를 낮추면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성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빅스텝 얘기하고 뭐 금리를 많이 내려라 어쩌라저쩌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그쵸 경기가 안 좋다 둔화됐다 혹은 이게 뭐 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 금리를 팍 낮췄어요. 그 상황에서 if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그때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계속 폴 볼커라는 분을 이제 많이 소환을 했는데 그때 보시면은 금리를 확 높여가지고 인플레를 잡고 인플레가 떨어졌을 때 금리를 또 확 낮추고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서 금리를 더 올리고 이런 그 곡선들을 그렸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금리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금리를 섣불리 많이 낮추면은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블라드라고 하는 과거 이제 구 세인트 이게 과거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셨죠. 그분이 지금 대학 교수님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을 저는 어찌 보면은 시장을 제일 잘 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올해 연초에 딱 이런 말 하셨습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는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50bp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시장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논리 그 인터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일단은 금리가 한 번을 낮춘다 25bp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0.25%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리고는 시장과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은 더 좋다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50bp를 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시장에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천재다. 금리를 먼저 올려야 된다고 할 때, 금리를 먼저 낮춰야 된다고 할 때부터 저 사람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저분은 날카로운 분이다. 그리고는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 게 만약에 9월달에 진짜로 저는 9월달에 0.25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정말 경기가 안 좋아도 9월, 11월, 12월에 0.25씩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0.5를 낮춘다? 그럼 정말 시장은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버틸 수 있을 때 금리를 낮추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스트레스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혹은 얘가 쓰러지니까 야 일어나 그러고는 금리를 50bp 낮춰주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여기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bp에 대한 얘기가 연준 위원 드립에서도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 이 조정에 혹은 이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50bp 인한다는 게 그만큼 경기의 체력이 너무 약하다. 그걸 증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업률이 4.1에서 이제 4.3%가 됐다고 갑자기 깜짝 놀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용 보고서를 보실 때 뭐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음 달 돼서 당장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다음 달에 다시 4.2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당신 일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럼 실업자예요. 그럼 당신 일자리가 있습니까? 예스. 그러면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당신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근데 일하고 싶어요? 아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설문에 있어가지고 이 설문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들한테 설문을 받고 그리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통계가 집계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저는 경제 지표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트렌드는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4.3이에요. 다음 달에 4.2나 4.1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난달에 집계가 잘못됐네? 라고 또 돌아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절대값으로 4.3이 정말로 리스크가 있냐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딱 못을 박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실업률이 10%는 돼야 된다. 4%대에서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게 표현을 할 만큼 어찌 보면은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꾸준히 안 좋아짐이 만약에 다음 달에 이게 실업률이 4.5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달 실업률이 다시 4.1, 4.2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야 지난달에 우리가 괜히 좀 이렇게 놀랬네 정도로 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첫 데이터에 충격을 받은 거고 이게 그쵸 만약에 다음 달에 4.5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도 이제 아이고 한 2년 see you next year 이러면서 이제 빠빠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뭐 실업률이 그냥 소소하게 뭐 4.2, 4.3, 4.2, 4.3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천천히 하면서 경기가 우리가 꺾인 줄 알았는데 안 꺾였네. 부러진 줄 알았는데 괜찮았네. 잠깐 감기 한번 왔었네. 정도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원화 채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다 물렸는데 진짜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한 2년 빠진다 그러면은 그럼 또 다음 사이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9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도 삼성전자 5만 원대 대응을 잘 하셨으면은 지금 충분히 수익을 냈고 지금 충분히 시간은 뭐 오랫동안 걸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했던 뭔가를 이루어내시고 그러고 다시 물려있겠죠. 그 문제는 그건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어디가 단기로 바닥을 찍든 장기로 바닥을 찍든 그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금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현금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특히 채널 나와가지고는 채권을 진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은 그 채권을 반드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채권을 뭐 20%, 30%, 50% 이렇게 좀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저는 채권을 익절하고 그 현금으로 언제 물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 아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채권을 어느 시점에 오늘이냐 이번 주냐 아니면 8월 말이냐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채권을 언제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 부분을 다시 언제 투자해서 그리고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가지고 얘를 다시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거냐 요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순서를 정하세요. 먼저 자를 기업. 그리고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구분하셔야 돼요. 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얘는 내가 지금 건들면 안 되는 애.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들면 안 되겠죠. 금리나 끝나고 부동산 PF가 끝나고 들어가야 되니까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에서 나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만약에 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어요. 그럼 2차 전지는 조금 밑으로 빼셔야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럼 자동차도 얘는 반도체보다 밑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은 조금 우선순위로 두고 이런 순서를 마음속의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그걸 정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반도체냐 바이오냐 밸류업이냐 자동차냐 그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서 내가 현금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고 모으고 아끼셔가지고 지금 돈 쓰시면 안 돼요. 현금을 아끼셔가지고 그 돈으로 반등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서 반등하면 익절을 하고 그걸로 또 다른 포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혹은 다른 포트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지 요 계획을 정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M2 통화량 네. 유동성 보는 지표인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어떻게 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드라고 있어요. 프레드네 역시. 네, 프레드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M2 통화량이 이제 월에 한 번씩 찍혀서 나오고 그러고는 시장의 그런 그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보고서 중에서 유동성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월요일 되면은 주간으로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DB금융투자나 아니면은 뭐 신한이나 이런데 나오는 자료들 보시면은 그 리서치 자료에 그게 한 꼭지씩 꼭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AI 빅테크 관련돼서 엔비디아는 많이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 말고 나머지 뭐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죠? 그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빅테크가 뭐 다 뭐 개별 종목마다 다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빅테크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 주가 많이 올랐다 측면 빼고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는지. 일단 빅테크 리스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빅테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빅테크의 권력이 너무 세졌다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인가요? 네. 오. 왜냐하면은 빅테크의 권력이 가장 세지면은 가장 불편한 건 결국 정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다들 테크 때리기에 앞장서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브를 서비스해요. 그런데 특정 국가 정부와 싸워가지고 그 국가 유튜브를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튜브가 욕을 먹을까요? 그 정부가 욕을 먹을까요? 정보 먹겠죠. 그렇죠.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잘 돌아가는 이 서비스가 갑자기 한국 정부와 구글이 대입을 해서 유튜브가 딱 막혀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난리가 나죠. 그렇죠. 지금 이게 권력입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가 일상화가 되었고 빅테크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빅테크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오히려 빅테크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하필이면 그 모든 빅테크가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권력이자 어찌 보면은 그 정부가 미국과 이게 척을 진다 그러면은 뭐 중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빅테크가 진출을 못합니다. 진출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내쫓기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플랫폼 경제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편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지만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고는 그 국경이 무너진다라는 그 측면에서 결국 여러 가지 규제나 법안 같은 게 계속해서 빅테크를 올가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 미국 눈치를 뭐 보내 안 보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유럽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약간 식민지 느낌이죠. 특히 테크에서는. IT 식민지라는 이야기를 유럽 사람들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게 말 그대로 유럽의 테크 기업은 아예 없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유럽 사람들은 다 미국의 그 플랫폼을 쓰면서 미국의 수익을 다 주죠.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쓰는 돈이 세금으로 통해서 미국 정부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최근에 얘기 나온 게 또 뭐냐면은 글로벌 최저한세.
그것도 빅테크 때려잡기예요. 왜냐하면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걷어가고 유럽에서 수익을 걷어가고 애플이 전 세계에서 수익을 걷어가는데 세금은 미국 정부에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도 안 냈어요. 이게 저 조세피 처에다가 본사 만들어 놓고 다 세금 이제 후루룩 하다가 미국 정부가 딱 얘기하니까 미국에다 본사 세워가지고 미국 정부에다 세금 내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유럽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국가에서 쓴 돈은 우리 국가에 세금 내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국경이 무너진 자본의 흐름을 다시 국경 내로 잡기 위한 게 정부들의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 빅테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가의 개입입니다. 그 계속 규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익률을 깎아먹긴 하겠네요. 네. 그 일단은 페이스북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거죠? 페이스북 게임이에요. 아 우리나라에 페이스북 게임 없죠. 근데 글로벌에는 페이스북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게임처럼 네. iOS에서 게임 다운받듯이 페이스북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게임법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 한국이랑 협상하기 귀찮다로. 한국인 서비스 안 한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의 서비스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이제 출시 시기가 달라질 거다로 얘기가 나오는 게 언어 장벽 문제도 있지만 그런 규제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시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걔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특히 걔네들은 특히 법만큼 주주환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내고 규제를 얼마를 당하든 간에 그쪽은 알아서 주주환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도 꼬박꼬박 해주고 주가는 그렇죠.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빠져도 물려있다가 아마 안 되면 3년 뒤에 팔지 뭐 아마 안 되면 10년 뒤에 팔지 뭐가 빅테크는 가능해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빅테크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빅테크는 고점에서 빠졌네 들어가 사 하면은 수익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답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주주환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기회죠. 쭉쭉 밀려 있으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AI로 또 도입을 하면은 AI에 대한 뭐 AI보다는 그렇겠죠. AGI에 대한 규제도 충분히 우리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에 있어가지고 한참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분명히 정부가 개입을 할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든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그거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영화 산업 그다음에 뭐 작가 아니면은 뭐 웹툰 이런 데 다 보시면은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비용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뭐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고 코딩하는 모든 업계가 사람을 줄이고 신입 사원을 뽑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화를 도입해서 AI를 도입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정부는 거기에다가 규제를 하겠죠. 너네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 너네들이 고용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순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세금을 내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세라는 얘기가 가끔 나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좋은 얘기 해봅시다. 엔비디아 외에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그 제조업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TSMC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도 엔비디아의 제품을 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은 결국 TSMC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SMC의 가장 고퀄리티의 HB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납품하는 애는 하이닉스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엔비디아는 빼고 나머지를 투자를 했는데 왜 엔비디아를 안 샀을까요?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저 2023년도 1월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나스닥 탑픽 이래가지고 딱 그 세 종목 뽑아놨어요. 그게 제가 엔비디아, TSMC, AMD 말씀드렸거든요. 엔비디아를 넘버원으로 꽂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TSMC랑 AMD를 샀어요. 왜 그렇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머지 두 개가 분명히 수익도 났는데 많이 났는데 TSMC 수익 난 거에 10배가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와, 예. 네. 저 주식 잘 못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전히 저는 돈의 흐름 기준을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가 돈을 가장 잘 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고는 지금 오히려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은